제가 강의를 참 많이 하는 편인데 앉아서 이렇게 하도록 시킨 건 처음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당황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세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우리 50년대생들은 정말 밥을 못 먹고 쌀을 구경을 못 하던, 그래서 도시락을 열면 그 도시락의 색깔에 따라서 빈부가 구별이 되는 그런 세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뭐 2만 불, 세계 10위, 대단한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경제가 또 사회가 성숙한 것이 정치 때문은 아닌 게 확실하거든요. 아니, 교육 때문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 있지만, 그래서 기업도 잘하고 우리 국민들도 정말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이러는데 어째서 정치는 저렇게 항상 저 모양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경제학을 전공했고 또 수학을 부전공으로 한 사람이지만 도대체 우리 조상들은 정치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그 세종실록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제가 모든 것을 전폐하고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해서 한 4년 동안 제가 책을 썼는데요. 이것을 쓰면서 굉장히 많이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최근 보시면 아시지만 첫째 원칙이 세종께서 하신 말씀만 제가 전부 따왔어요. 따와가지고 세종의 어록을 제가 굵은 글자로 다 썼고요. 둘째, 그 번역이 좀 신통치가 않아요. 좀 외람되지만 신통치가 않고 도대체 옛날 문체가 되어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역을 제가 다시 새로 했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한국사에 계신 분 편찬위원회 물어보니까 한학자들을 여러 수십 명을 이렇게 초빙을 해갖고 쪼개가지고 번역을 했대요. 그러니까 첫째 일관성도 없고 한학을 오래 하신 분이니까 그 어투가 전부 고문투고 이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부분은 막 빼먹고 번역을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한 75% 정도밖에 번역이 안 됐다. 나중에 우리가 관심 있으면 한번 우리가 세종실록을 정말 현대 감각으로 다시 번역을 다시 시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원칙은 세종대왕이 31년 6개월 동안 계시면서 추진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 추진한 정책을 큰 대목을 따라서 국방정책, 행정개혁정책, 경제정책, 복지정책 그 네 가지로 나눈 다음에 그 국방정책에 해당되는 파자강정투, 그 다음에 실지를 찾아라, 그 다음에 공험지는 어디냐, 묘도를 찾아라, 뭐 이런 그래서 카테고리로 묶고, 또 행정개혁정책으로서는 주군병합이라든지 행정개혁이라든지 이렇게 묶고, 경제정책으로서는 이제 물가정책이라든지 공법제도라든지 이렇게 지금 묶고, 그 다음 복지정책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면서 그 꼭지 하나를 세종대왕께서 왜 그것을 실시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누가 반대를 했고, 그 반대를 대통령께서, 임금께서 어떻게 설득을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추진을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그 과정을 모니터 하셨는가 하는 데 관점을 제가 두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정책을 제안을 합니다. 현장이 중요하다, 많이 하는데 문제는 제안만 해놓지 그것이 어떻게 실시되고 어떤 것이 난관이고 어떤 것이 어려움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런 부분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이죠. 던져놓기만 하고는요. 근데 세종은 그러시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놀라운 끝까지 주도 면밀하게 과제를 밀고 나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시고 그것을 감독하시고 하는 부분을 제가 그걸 봤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종대왕을 한번 다시 보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 제가 놀란 것은 국내에도 세종 전문가가 되게 많아요. 책도 되게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드라마에서도 2번씩이나 뿌리 깊은 나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너무 허구예요. 너무 허구라. 세종대왕이 얼마나 효자인 줄 아세요?
세종대왕이 가까이 쓰신 사람 중에 절반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람은 꼭 써라 해서 썼던 사람이 황이고 허조고 다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종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효자입니다. 근데 뭐 거다 대놔 놓고 뭐 욕을 하고 뭐 아버지랑 칼을 들이대고 이것은 상업적도 너무 상업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세종을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소위 세종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종을 너무 한 측면만 보고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세종대왕은 태종의 왕업을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 지킬 수, 성, 이룰 성, 지켜서 이루었다. 아니에요. 세종대왕은 거의 모든 것을 새로 만드셨고 새로 시도를 하셨고 새로 개척을 하신 분이다. 따라서 조선의 진짜 개국 임금은 세종이다. 모든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잘못 알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45분밖에 안 되니까 참 다행인데요. 어제는 1시간 강의로 요 세종을 이야기해 주라 그랬는데, 이게 어제 민방위가 걸리는 바람에 30분 더 하라 그래가지고 어제 1시간 반 하느라고 어제 혼났습니다만은 세종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태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태종은 1367년생입니다. 1367년생인데 아버지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고려를 멸망뜨리고 조선을 건국하게 1392년 아닙니까? 67년생이 92년도면 25입니다. 예, 그러니까 혈기 왕성할 때 아버지를 도와서 군사 쿠데타의 제1주역입니다. 태종 이방원이가. 그런데 아버지가 임금이 되시자마자 얼마 안 돼갖고 그 이방석이라고 하는 배다른 엄마의 아들, 그때 당시 11살짜리를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그 뒤에는 정도전, 남은 이런 말하자면은 세종 이성계의 측근들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1등 공신인데 결국은 이제 이복 동생이 방석이가 임금이 되면 뭐 지는 가는 몸 아닙니까? 굉장히 그래서 초조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초조하게 생활을 하던 중에 양령과 효령과 세종 충령을 낳습니다. 그래서 충령이 났을 때만 해도 거의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이 없다고 불안해하고 그러던 사람입니다. 근데 1398년도에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드니까 이제 정도전 이 일파들이 이때 이 형제들을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아프니까 다들 병문안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이제 이방원이가 고민합니다. 여기 가면 나 죽는다. 그래서 가기 전에 부하들 시켜서 선수를 칩니다. 이게 무인정사입니다. 1398년에. 그래갖고 무인정사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이제 형님 방과라고 하는 사람을 정종으로 앉힙니다. 그 정종으로 앉혔는데 그 정종은 둘째 형입니다. 그러고 넷째 형이 있었어요. 그 바로 위에 형이죠. 예. 이 사람이 욕심이 났어요. 뭐냐면 둘째 형이 되게 좀 못났거든요. 사람이 지리지리한데 왕이 되었는데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그리고 방언이보다 내가 하나 위다. 그러니까 내가 저기 이겼다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불만을 일으키면서 박포라고 하는 사람하고 짜고 쿠데타를 계획한다는 그런 어떤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처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방언이가 그 박포하고 넷째 형을 제거를 합니다. 여기 1400년도에 1월 달에 있었던 박포의 난 또는 제2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1월 달에 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되겠습니다. 이방원 씨가 왕이 되셔야겠습니다. 해서 그 해에 태종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주변 세력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딱 되고 보니까 이 또 경계해야 할 세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처남들이요.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요 네 명인데 여기 이제 민씨의 동생들이거든요. 얘들이 또 옛날에 무공을 세운 적이 있어서 요거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나 왕 그만둘란다. 왕 그만둘란다 하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려고요.
태종은 18년 동안 왕 그만둘란다 하는 이야기를 4번 합니다. 근데 처음에 딱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 친구가 굉장히 겉으로는 싫은 척 하면서 속으로는 흐뭇해 한다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또 실험을 합니다. 내가 은퇴를 하고 왕으로, 상왕으로 물러서서 궁 옆에다가 우리 왕자들 집을 지어가지고 오늘은 큰아들, 내일은 둘째 아들, 그 다음 날은 셋째 아들, 이래 내가 돌아다니면서 여생을 보내란다. 그러니까 이 처남이 민무구가 뭐라고 하냐면 첫째 왕자 빼놔놓고는 다 없애야 후환이 없는 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걱정이 되는 거죠. 뭐냐면 누군가가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 누가 됐든 간에 그 주변의 형제들을 다 이게 죽일 거다. 처남이. 그래서 이제 이걸 저걸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인이 살아계신 거예요. 장인은 자기의 스승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태종 8년에 죽습니다. 이때다 해가지고 신하를 시켜갖고 처남을 탄핵을 해라 해가지고 탄핵을 일단 하게 만듭니다. 그러고는 이제 자기는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처남인데 해야 됩니다. 곤란하다. 해야 됩니다. 그럴까? 삼척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삼척으로 귀향 간다면 삼척은 안 됩니다. 더 멀리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또 강원도로에서 그죠? 전라도로 보냈다가 안 됩니다. 제주도로 가야 됩니다. 제주도로 보냈다가 제주도에서 약을 마셔라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처음에 두 형제 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을 결국은 세종한테 물려줍니다. 세종한테 물려주기 전에 대충 이제 다 제거를 하는데 세종하고 딱 물려주고 나니까 또 걱정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세종의 장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은 세종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태종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건 다 아들이 알아서 하는데 군사하고 인사는 내가 하겠다. 군권은 내가 지고 있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그 세종의 장인 시몬이라고 하는 영의정이 아니 왕이 군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왕이냐. 권한은 한 자료에서 나와야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이 노발대발합니다.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결국은 시몬의 동생 심정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강상인 모반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죽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왕이 되기 전에 문제를 일으킬 정적들은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계시는 31년 6개월 동안에 적어도 권력 다툼은 일어날 여지가 없게끔 만들어주니까 그렇죠. 요즘과 같은 여야 갈등은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놓고 정권을 시작하셨다. 그럼 충령이 왜 왕이 되었는가? 이것은 충령의 통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령이 아시다시피 1395년생입니다. 세종보다 2살 위인데요. 양령이 났을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 이방원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이었기 때문에 항상 애기 끌고 다니면서 완전히 그냥 자기는 그게 낙이었었습니다. 이러던 상황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잡자마자 바로 양령한테 세자를 책봉을 합니다. 11살 때가 그래요. 그런데 양령이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14살에 장가를 가고 17살부터 이 바람을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양령의 바람은 아주 대단합니다. 이쁘다 하는 소문이 난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쁜 것을 봐버리면 사람들 데려가서 그냥 납치해가지고 데려와서 궁에다가 두고 살았다. 그게 임금님이 태종이 아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직접 왕자를 때릴 수는 없으니까 스승 황희를 불러갖고 황희를 막 견책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교육을 해가지고 막 애들이 저 모양이냐고. 그래도 황희는 끝까지 철이 들면 분명한 군주가 될 테니 조금 기다려 봅시다. 이래 이제 감싸고 감싸왔습니다. 근데 한번 또 이제
을이라는 여자, 이 을이라는 여자가 아마 가장 그 양령의 첩 중에서 가장 알려져 있고 오래 사귄 여자인데요. 이 을이 때문에 세종대왕 그저 태종이 막 화가 나가지고 불러가지고 막 꾸짖습니다. 네가 그렇게 반성문 쓰고 그랬는데 왜 정신을 못 차리냐고 하고 꼴도 보시니까 나가라 그러고 쭉 가는데 걔는 양령은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충령이 아버지를 뵈러 오다가 둘이 탁 마주칩니다. 그래서 그 양령이 그래요. 네가 고자질했지. 네가 고자질했으니 아버지가 알지. 네가 안 했으면 누가 했겠냐. 막 뭐라고 합니다. 그 충령이 형님 그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인데 왕이 되실 분은 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길도 짜요. 도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양령이 뱉는 말이 네 도하고 내 도하고는 도가 다르다 이놈아. 그렇게 내뱉고 가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임금님한테 대드는 겁니다. 태종한테 아버지한테 막 또 대들어요. 근데 막 태종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궁궐에 나타나지 마라 이놈아 하고 쫓아냅니다. 이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양령이 억울하거든. 편지를 올립니다. 이 편지가 기가 막힌 편지입니다. 그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만 여자질 했습니까? 할아버지는 안 했습니까? 아버지는 안 했습니까? 나도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내가 이래 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나중에 철이 들면 현명한 군자가 안 된다는 보장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양령의 장인 말입니다. 김한록하는 사람인데 김한록은 태종하고 친구예요. 친구인데 이 여자 문제 때문에 막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김한록하고 태종하고 사이도 안 좋아졌거든요. 그걸 빗대 갖고 아버지를 또 합니다. 아니 중마고우를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면 앞으로 곁에 누가 신하가 붙겠습니까? 안 되겠다 이놈. 그래서 그날로 세자 폐위. 이게 6월 2일입니다. 그리고 6월 2일 날 폐위하고 그 다음날 바로 충령으로 세자를 책봉합니다. 충령이 책봉되고 임금이 되시기까지 시간이 얼마입니까? 2달입니다. 그러니까 충령은 전격적으로 왕이 되어버렸어요. 왕에 대한 수업이라고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통치를 가만 보면은 기본적인 시각이 뭐냐 하면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생각이 아주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자격이 없다는 것은 재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첫째 나는 적자도 아니고 그죠? 예, 맏아들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덕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학식도 없고 덕이 없는 사람이다. 정말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그분의 정치에 아주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종의 국정의 자세, 기본에 임하는 자세가 뭐냐면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둘째 내가 덕이 없는 사람이고 세 번째 세종 통치에 있어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그 정신이 뭐냐면요. 하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외천이라고 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늘에 대한 두려움이 뭐냐 하면요. 31년 6개월 계시는 동안에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자연재해를, 제가 빈도를, 기록순을 가지고, 그죠? 실록에 나오는 가뭄 보고가 있었다, 또는 가뭄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는 빈도를 가지고 제가 쭉 다 정리를 해보니까 31년 동안 이제 어느 해에 가뭄 보고가 많았고, 덜하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쭉 거기 표로 그려놨는데, 가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막 800명씩 나고 막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소문이 막 들리고 이럴 때마다 세종대왕께서는 꿇어 앉아갖고 밤에 하늘에 대해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심야 철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정치를 무엇을 잘못해서 하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십니까? 하는 정신을 가지고 항상 천재지변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항상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치를 잘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31년 6개월 동안 항상 나는 자격이 없고 또 내가 정치를 잘못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한시도
그 정치에 대해서 그 관심을 놓은 적이 없다. 특히 그게 돋보이는 것은 세종대왕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네. 그 질환 기록도 제가 다 그 실록에 다 뽑아놨습니다만 안 아픈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요, 돌아가시기 15년 전이니까 한 40살, 40살쯤 되었을 때는 눈이 안 보여갖고 사람을 분간 못한다 할 정도로 뭐 지금 이야기로는 당뇨가 심했다고 하는데요. 어쨌건 물을 한 말씩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소갈이라 해서 그 갈증이 심했고 몸이 부어갖고 일어나지를 못한다 했고 앞이 안 보인다 했고 그 세종대왕이 53세에 돌아가시는데 21살인가요? 즉위하셔갖고 그 계시는 동안에 안 아픈 적이 없었는데 저 같은 그 정도 아프면 아이고 뭐 저는 그냥 다 떼치고 산에 가서 몸이나 요양했을 것 같은데도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고 국정을 책임을 지고 물론 이제 문종한테 양위하는 문제로 좀 다투긴 했습니다만은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셨다 하는 것. 또 하나는 가정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불우했습니다. 세종대왕이 2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2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25세가 되기 전에 이미 완전히 고아가 됐고요. 그리고 아들이 다 죽습니다. 많이 죽습니다, 아들이. 19살 때 죽고 또 한 놈은 또 그 다음 죽고 많은 아들이 죽었고요. 세종대왕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굉장히 건강도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계속해서 우환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끝까지 자기가 흔들지 않고 그 정치를 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 하늘에 대한 두려움 또 백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를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세종대왕의 즉위 교서에 보면 세종대왕이 나는 정치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3대 원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요, 시인 발정입니다. 인을 베풀어서 정치를 바라겠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의 정치를, 어진 정치를 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 어진 정치의 표상으로서 나오는 게 각종 복지제도, 그 다음에 형벌의 공평성,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구제 정책,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다. 민유방본, 본고방영. 민이 오로지 방해, 즉 국토의 근본이고 본이고, 그리고 본이 튼튼해야 국가가 안녕하다 하는 그 정신에 투철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백성에 대해서 애정을 표시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치의 요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려면 사람을 제대로 써야 된다 해서 세종대왕께서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쓰셨다 하는 건데요. 제가 이걸 딱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게 링컨이 1864년인가요?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하고 이게 딱 대칭이 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1864년도에 링컨이 그 민주주의의 3대 정칙을 말하기 전에 이미 1418년도에 세종대왕께서 3대 원칙을 그래서 어질린, 그리고 백성민, 그리고 인재할 때의 사람인, 이 세 가지가 세종대왕의 기본 그 통치의 기본이 된다. 그러시고 나서 바로 8가지 국정 목표를 발표를 하십니다. 첫째, 경제가 국가의 기본이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경제를 살리십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교육이야말로 국가의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교육 정책을 튼튼히 해야 된다. 세 번째가 관료를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따라서 인재 선발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요. 네 번째, 이 순서는요, 즉위 교서에 그대로 나온 순서니까, 이게 분명히 세종대왕께서 분명히 이렇게 프라이오리티를 주셨을 거라고 저는 봐서요. 네 번째는 뭐냐? 소외계층을 국가가 돌봐야 된다. 그죠? 우리는 환과 고도군 아시잖아요. 환, 호라비, 과부, 고,
혼자 사는 고아, 독거 노인,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다니까요. 피륭잔질, 곱사등이, 장애인, 그죠? 병든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아까 말씀드린 환과 고독뿐만이 아니라 피륭잔질에 대해서도 이거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후에 많은 제도를 도입을 하셔가지고 소외계층을 돌보셨고요. 5번째가 뭐냐? 억울한 형벌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형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특히 세종대왕께서는 아까도 하늘을 두려워했다 안 했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다고 하면 반드시 하늘이 벌을 내린다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임금으로 계시는 동안에 사형을 당하는 사람의 형사 판결문을 낱낱이 다 보셨어요. 그럼 몇 명이겠습니까? 그죠? 수천 명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 사형 판결을 끝까지 보셔갖고 이거는 판결물이 말이야. 아까의 증인하고 이번에 증인이 서로 다르지 않냐? 이거 다시 재조사회 해가지고 목숨을 살린 것만 해도 수십 건이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형벌에 대해서 이 임금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셨고요. 그 다음에 관료들한테는 사물을 절대로 남한테 맡기지 말라. 사물을 직접 처리해라. 강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7번째가 뭐냐면 미풍양속만큼 국가에 중요한 게 없다. 그래가지고 세종대왕께서 효자, 열부, 그죠? 이런 사람들을 표창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인재는 숨어 있는 것이다. 진짜 인재는 절대로 숨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명을 내릴 테니 각 고을에 있는 원님이나 감사들은 숨어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즉시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쓰겠다 해서 아주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숨어있는 인재를 등용을 시키도록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종대왕께서 국정의 8가지 기본적으로 목표를 하신 것이고요. 억울한 형벌에 대해서 세종께서 사람을 살리신 건은 하도 많아서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 재밌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서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달은 누구냐면 서선의 아들입니다. 서선은 누구냐? 당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달은 황희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국방장관이지, 장인은 영의정이지. 이쯤 되면 뭐 서달은 그죠? 김현철 정도 좀 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이 서산인데요. 그래서 서산으로 지금 이제 시흥을 거쳐서 이제 안양 옆으로 해가지고 남양을 거쳐서 지금 말하자면 신창 쪽쯤 가는데 자기 그 가마 앞을 어느 놈이 싹 지나간 겁니다. 이 건방진 놈이냐? 누가 내 가마 앞을 건방지게 휙 지나가냐? 종 보고 잡아라. 그 종 3명이 막 달려가서 민가를 뒤져보니까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종 같은 놈이 한 놈이 있는데 저놈이다 싶어갖고 그냥 영문도 없이 막 패버렸어요. 한참 막 사람이 그냥 막 맞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그렇게 사람을 개패듯이 패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네 놈이구나 해가지고 때리던 것을 멈추고 그 물은 사람을 패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패가지고는 끌고 와가지고는 서달한테 이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그 서달은 죽여라 그래갖고 패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게 이제 죽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신창연의 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급관리였었던 셈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으니까 이제 그 가족이 그 신창현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맞아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현에서 현감이 나와가지고 수사를 해보니 이 김현철 같은 사람이거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해가지고 그 종이 죽였다. 그리고 서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충청도 감사한테 올립니다. 충청도 감사도 조사시켜보니까 서달이거든. 이 국방장관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또 그저 흐리우지 해가지고 인진 때린 놈이 종이 죽인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로 올라온 겁니다. 형제로 올라가지고 형제는 뭐 서울에 있으니까 실상을 그래가지고는 사형. 그 당시에 종이 사람을 죽이면 참형, 목을 치는
버렸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차명이 이제 결정이 나가지고 이래 올라왔는데 세종대왕께서 이래 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보기에는. 앞에 진술하고 뒤에 진술이 좀 틀린다. 그래서 의금부한테 조사를 다시 시켜봐라. 고 했더니, 이게 고관대작의 아들이라고 짜고 친 고수톱이었어요. 세종대왕께서 화가 나가지고, 그죠? 황희, 서선 다 파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20일 만에 재등용하긴 하지만. 임성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성부라는 사람은 황해도 사람인데요. 그 동네에 원장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원장이 누구였냐면 정종의 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정종이 죽고 시골에 내려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원장이 하도 기세를 부리고 막 자기가 왕년에 임금의 애첩이었다고 이래 폼을 잡으니까 임성부가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한때 잘 나가던 사람도 새가 떨어지니까 참 형편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원장이라는 여자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고을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뭐라 하냐면 국가의 기본이 흔들린다고 이 사람이 이야기했다. 무슨 이야기냐? 정종을 쫓아내고 태종이 임금이 된 것은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짓이다 라는 이야기를 임성부가 했다 라고 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성부가 괜히 지나가면서 야, 옛날에 정종의 첩이 말이야 위세가 떨어지니까 좀 볼품 없네, 요런 말을 했다고 그거를 왜곡을 해가지고 국가의 기강이 흔들렸다 이런 이야기를 무고를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거열형입니다. 거열형. 거열형은 소 4마리에 팔다리 묶어가지고 양쪽으로 당겨갖고 찢어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임성부가 그 형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임금님이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게. 다시 조사해봐라 했더니 원장이 결국은 자기한테 좀 기분 나쁜 소리 했다고 무고를 한 게 드러나가지고 결국은 살려준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종대왕의 그 총명함이 드러나는 판결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세종이 임금이 되신 4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지금 안기부 있는 국가정보원이 있는 헌능에다가 이제 아버님을 모시기 위해서 공사를 막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금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한 5개월 정도 했나 봐요. 돌아가시고 나서 한 5, 6개월 뒤에 이제 묻고 그랬는 모양인데 하여튼 공사가 길었습니다. 근데 그 공사 중에 그 주변의 밭을 다 뭉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한 번 그 공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러 가셨다가 그 주변의 밭을 다 망가뜨리니까 이제 호조한테, 판사한테 저 보상해줘야 안 되겠나? 보상을 해주도록 해라. 이렇게 명을 내리니까 호조가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서 임금이 의전회의에서 보상해줬냐? 그랬더니 보상해줬대요. 그걸 얼마나 했냐? 했더니 한 평당 석 대의 콩을 줬대요. 그래서 임금님이 한 평당 석 대를 보상한 이유가 뭐고 근거가 뭐냐 했더니 호조 판서가 우리가 한 평당 세금을 석 대를 받으니 그 세금을 그대로 받은 대로 다 돌려줬습니다. 자기는 뭐가 틀렸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한참 놀래갖고 야, 너 한 평에 소출이 얼마인 줄 아나?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있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한 평의 땅에서 콩이 소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11조법이다. 즉 생산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거다. 그러면 석 대의 세금을 냈다는 이야기는 소출은 서말이었다는 이야기다.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호조 판서가 그러면은 서말을 보상하겠습니다. 이래 나온다고요. 그때 임금이 아니다, 그거는 콩은 3월에 파종을 했다. 지금 5월이다. 그리고 결실은 7월인데 그럼 아직 결실까지 2달 남았다. 그걸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이가. 그러니 파종기간서부터 결실 시간까지가 4개월 5개월 되니 지금 뭉갠 것이 절반쯤 되니 얼마? 한 말 반. 오케이? 한 번은 저울 부정 사건이 막 저울을 부정으로 속여먹는 놈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고가 올라오니까 임금님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했더니 형조 판서가 하는 말이 저울을 속이는 놈은 아주 엄벌에 쳐야 됩니다.
뭐 늘 관리들이 하는 이게 항상 그런 식 아닙니까? 그죠? 팔다리를 절단해버려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알겠어요. 그렇죠? 임금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나는 저울 부정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은 저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울이 부족하니까 시골에서 물건 같은 것을 곡식의 무게를 재려고 하면 저울이 있으면 지가 얼마인지 알 텐데 저울이 없으니까 항상 저울이 있는 데 와가지고 재보는데 그 저울이 있는 놈이 속여버리니까 이거 도대체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알겠는가. 그래서 호조 참판 2000 보고 저울을 만들어서 필요한 데마다 이렇게 보급을 하도록 해라. 해서 2000이 10개월 만에 저울, 정확한 저울 1500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그 후로는 저울 부정이라고 하는 민원이 실록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그 재판서 서서부터 그렇고 항상 그 백성의 편에 서서 그 재판에 관여를 하시고 그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백성들의 아픔과 정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이 돋보이고요. 세종대왕의 정치 스타일, 우리가 여기서 스타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가 저는 들었다는 겁니다. 항상 들었습니다. 중요한 국책 과제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한테 물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라고 하면 뭐 그냥 종이나 노비한테 물었다는 게 아니고요. 시골에 있는 선비들한테 방을 내립니다. 내가 이번에 파저강 전투를 감행하려고 하는데 감행하는 게 좋겠냐 안 하는 게 좋겠냐. 또 전투를 하면 어떻게 내가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냐. 병력은 몇 명이면 좋겠냐. 어디로 진출하는 게 좋겠냐. 군사는 몇 갈래로 나누는 게 좋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한테 누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들어서 국정에 반영하겠다. 국방정책도 그랬고요. 한참 또 가뭄이 심해가지고 막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막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방을 냅니다. 지금 내가 덕이 모자라서 하늘이 이렇게 벌을 내리는데 내가 백성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아서 이런 벌을 내린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니 초야에 묻어 있는 여러 현명한 의인들께서는 그 답변을 써가지고 올리면 내가 그것을 일일이 다 봐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 그래서 보통 한번 방을 붙이면은요, 100명, 200명이 써서 올린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묻혀가지고 맨날, 그죠? 지주로서 농사만 감독하다가 할 일도 없다가, 그죠? 임금님이 고을에 명을 내려갖고 방을 한번 올려봐라. 그러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막 책을 뒤집어갖고 며칠 날 써가지고 장문의 글을 얼마나 길겠습니까? 온갖 고사를 다 들여가지고 잘난 척 하면서 그걸 다 읽었다니까요, 임금님이. 그걸 다 읽어갖고 또 요약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이 중에 7개를 빼고 160개는 다 실시하도록 해라. 임금님이 그런 류의 그 정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공법이라고 하는 유명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법의 핵심은 뭐냐면, 이건 시간이 길어서 제가 요약만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땅은요, 그 한 평이면, 그때는 부라 그랬는데, 결부, 한결, 한부 그랬는데, 그 결이라고 하는 땅이요, 뭐 예를 들면 3,000평이다. 이게 아닙니다. 한결은요, 일정한 소출이 나는 땅을 한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은 동네는 땅이 아주 좁고, 생산성이 아주 낮은 땅은 한결이 무시하게 넓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토지제도 자체가 그 단위가 그 생산량 중심으로 돼 있었다 하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금을 물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토지의 등급하고 그 해가 전반적으로 풍년이었냐 흉년이었냐를 분간을 해서 일단 토지 등급 9등급, 그 다음에 뭐 연분 9등급,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토지는 5등급, 그 다음에 연분은 9등급 가다가 그 다음에 연분 9등급, 토지 6등급, 4등급 논란을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연분 9등급, 그러니까 연을 상중하로 나누고 그 상중에서도 상중하로 나눠서 상상, 상중, 상하, 그 다음에 중상, 중중, 중하 이렇게 9개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연분을 하고 토지는 6등급에서 해서 1등급 등지부터 6등급 등지로 나눠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제도였는데 이거를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 반대를 많이 한 핵심 세력이 누구였냐면 황희를 비롯한 지주 세력들이었어요. 지주 세력들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세종대왕께서
그것을 강행을 하시질 않고 점진적으로 한 15년에 걸쳐서 의견 수렴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보완을 하고 해가지고 세종 돌아가시기 직전에 경상도 하고 전라도만 실시를 하고 전국적으로 공법이 도입되는 것은 그 성종 때 가서 이제 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법을 실시할 때도 백성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물어서 했고, 항상 신하들이나 국가의 위기에 그 물어서 했고, 심지어는 그 과거 시험의 문제에 그런 그 문제를 많이 내셨습니다. 내가 파저강 전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이 무슨 명분으로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것 막 그런 걸 물어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과거 제도에서 임금님께서 출제를 하셔가지고 내었던 그런 출제 제목도 거기 다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세종대왕은 그 여러 가지 그 개혁 정책을 시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한 절반을 실패하셨어요. 절반 실패하시고 절반 정도는 성공했는데요. 성공한 그 이제 제도가 이제 그 굶는 사람을 위한 구제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이라고 하는데 환곡이요. 곡식을 빌렸다가 이제 나중에 갚는 제도, 의창을 통해 가지고 그거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행정을 개혁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관리를 아주 과감하게 없앴고요. 그 다음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청을 만듭니다. 식례상정소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지방관청의 임기가 3년이었어요. 수령 3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가면 3년만 임기를 하니까 3년 지방에서 놀고 그 다음에 1년 반 서울서 와 있고 또 지방 3년 가고 이래 하니까 이거 뭐 오다 가다 이 너무 폐단이 많아서 임금님께서 이것을 수령 6기법으로 바꿔야겠다. 임기를 6년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래 하니까 그 관료들이 또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세종대왕께서는 끝까지 밀고 나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부민고소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고소를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게 종이 주인을 고소를 못하고, 그 다음에 과장이 부장을 고소를 못하고, 그 다음에 전무가 부사장을 고소를 못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을 고소를 못하게 하는 법, 이것도 실시를 하셨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완을 합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고소해라.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런데 남이 억울한 일을 네가 고소하면 안 되고 자기가 억울한 일은 고소를 할 수가 있겠다. 이래 이제 해서 보완을 하는데요. 그 부민고소금지법도 하셨고, 실패한 것은 호패법 실패하셨고, 주민등록법 실패하셨고요. 화폐제도를 동전제도로 바꾸다고 하다가 동전제도 그거 실패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구역 개편 실패하셨어요. 행정구역 개편을 예를 들면 용인하고 과천을 묶어갖고 뭐 용과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안양하고 시흥하고 묶어갖고 이런 거는 너무 반발이 심해갖고 그것도 실패하셨고요. 토지제도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하다가 반대가 많아갖고 15년 동안 좀 미루다가 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세종대왕의 뭐 업적도 참 많지만은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국방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이 계셨을 때 우리 국토는 지금 의주에서부터 원산 지역으로 이뤄가는, 옛날 우리가 고려시대 때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많은 신하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함경도 지역은 하도 여진족이 많이 진출하고 그래 하니까 세종대왕께서 방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결국은 그쪽은 포기하자 하는 게 황희라든지 뭐 그 당시 신하들의 대부분의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명나라 태조가 주원장이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칙서를 써줬냐 하면 조선의 북방 한계선은 공험지이다. 공험지이다 하는 거를 아주 딱 칙서로 내려갖고 우리한테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공험지를 찾아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그 공험지를 찾아야 된다는 일념하에 그 북방 개척을 하셨는데요. 공험진이 어디 있냐 하면요. 지금 두만강 제일 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그 두만강 그 꼭대기가 회령인데 그 회령에서 북방으로 한 200km 올라가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우리 국토는 만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령성, 그죠? 길림성 이쪽이 다 우리 땅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개척하기 위해서 1차 전초전으로 압록강 지역에 4군을 최윤덕을 시켜서 확보하시게 하고 김종서를 보내갖고 두만강 쪽에
육지를 건설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는 끊임없이 그 국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셨고요. 그 일환이 이제 1차 파저강 전투, 2차 파저강 전투고요. 그리고 신하들은 항상 그 방어가 어려우니까 그 북방의 가장 끝이 이제 경원인데, 그 경원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조 시대의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성계의 5대조가 살던 동안 경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진족 때문에 자꾸 이제 압력을 받으니까 경원을 남쪽으로 옮기자, 이런 이제 신하들의 건의가 많았었는데, 세종대왕께서는 끝까지 그것을 지키셨고, 특히 그 반대를 황희가 많이 했는데, 그 황희의 반대도 무릅쓰고 신계라든지 최윤덕 장군 등등과 함께 그 경원 이전 문제를 고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땅을 찾아서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서 찾았고, 그 다음에 요도가 어디 있냐, 요도가 있다고 하는데 요도를 찾아봐라. 그 요도가 전설의 섬입니다. 그 원산에서 날이 좋으면 봉우리가 2개인 섬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는 보고가 올라오니까 그 요도를 찾아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찾도록 노력을 했고, 대마도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세종대왕은 성을 지킨 왕이 아니라 국토에서나 행정개혁에 있어서나, 그 다음에 간척사업이나 교육사업이나 또 어떤 형벌이나 판결이나 의견 수렴이나 이런 등등에 있어서 항상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훌륭한 의견을 들어서 나는 정치를 해야 되고, 내가 정치를 잘 못하면 하늘은 나한테 반드시 벌을 내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시도 놓지 않으셨고 하셨다. 그리고 가뭄이 오면 항상 음식을 줄여서 먹고, 그 다음에 옷을 기워서 입고, 그래서 임금님이 솔선수범해가지고 하셨고, 그리고 그 공무원 봉급을 그 전에는, 세종대왕 전에는 과전이라고 줬어요. 과전이 뭐냐면, 내가 너 과천에 2,000평 줄 테니 네가 과장관으로 있는 동안 거기서 나와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래 됐는데, 이 과전이 임기가 끝나면 돌려줘야 되는데, 이 임기가 끝난 놈들이 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과전이 모자랐거든요. 그리고 과전 제도를 하니까 그 과전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그 소작인들을 막 착취를 해가지고 소출의 80% 가져가고 하니까 세종대왕께서 안 되겠다 해서 과전 제도를 봉급 제도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런 제도도 하셨다. 그래서 제 말씀을 정리하면, 그 세종대왕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른다. 한글 왜 만드셨죠? 한글을 만든 게, 우리는 뭐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배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계셨는데요. 세종대왕께서 세종 14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보니까 약을 못 써서 굶어 죽은 겁니다. 약만 있었으면 살았습니다. 근데 약책을 보니까 전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사형제를 범했는데, 이 사람이 법만 알았으면 절대로 사형제를 안 쳐줄 건데 법을 몰라서 이랬다. 이것도 이 법이 전부 한글로 안 돼 있고 돼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찔러 죽였는데 폐역한 놈인데 이 예절 교육이 전부 한문으로 돼 있다. 한글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집현전 부원장 최만리를 불러서 내가 이러해서 한글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고 했더니, 최만리가 임금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진족이 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몽고족이 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티베트가 문자가 있습니까? 있지. 베트남 다 있지. 그러면 여진족, 티베트, 몽고, 베트남 야만입니까 아닙니까? 그 야만인이지. 고로 우리가 문자를 갖는 순간 우리는 야만이 되는 겁니다. 세종대왕께서 이 인간하고는 일을 못하겠구나. 그래서 집현전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성삼문 박평님 보고, 니는 왜 생각하노? 임금님의 말이 맞습니다. 문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니하고 우리 아들 있지? 문종하고 수양대군 있지? 똑똑하니까 너가 알아서 비밀리에 작업을 해라. 그거 지령을 내주신 후 약 10년쯤 지나서 세종 25년에 세종대왕께서 12월 30일 날 업문을 만드셨다는 기록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백성이 보다 더 좋은 의학 서비스, 보다 더 좋은 법률 정보, 보다 더 나은 예절 정보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한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10년 이상의 작업을 통하셔가지고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게
백성이 이루고자 할 게 있어도 이루고자가 아니고요. 알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저는 맞다. 예, 말하고 하는 이루고자가 아니라 이게 알고 싶은 것이 있어도 문자가 서로 사맞지 않아서 모른다. 따라서 한글을 만드신 것도 그 핵심 사상은 백성을 위함이었다. 저는 그래 생각을